일, 고난, 노력, 그리고 고통은 대부분의 인간이 평생 가지고 가야 할 운명이다. 욕망이 생기자마자 성취된다면 인생을 무엇으로 채울 것이며 어떻게 시간을 보낸다는 것인가? 모든 것이 저절로 자라고 비둘기가 구워진 채 날아다니며 모든 이가 열렬히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어려움 없이 손에 넣을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간을 옮겨놓으면 사람들 중 일부는 무료한 나머지 죽어버리거나 목을 맬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심지어 서로 목을 졸라 죽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 자연이 우리에게 가하는 고통보다 더 많은 고통을 맛보게 될 것이다. 즉, 다른 환경이나 다른 인생은 인류에게 적합하지 않다. 시냇물은 장애물을 만나지 않는 한 소용돌이를 일으키지 않는다. 바로 그것처럼 인간의 본성과 동물의 본성은 우리의 의지에 따라 모든 일이 진행되면 스스로 그것을 알아채거나 깨닫지 못하게 한다. 우리는 의지에 따라 진행되었을 때가 아니라 어떠한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된다. 반면 우리의 의지에 반하는 것, 그 의지를 방해하고 저항하는 모든 것, 즉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매우 명확하게 느낀다. 우리는 온몸이 건강한 상태는 느끼지 못하면서도 신발이 작아서 꼭 끼는 것 같은 작은 부위의 고통은 쉽게 느낀다. 그것처럼 우리는 완벽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은 생각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하찮고 사소한 일만 생각한다. 그것은 내가 자주 지적하듯이 고통은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지만 행복과 평안함은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개개인의 삶은 끊임없는 투쟁의 연속이다. 인생에서 많은 불행을 겪을 때 가장 효과적인 위로는 우리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것은 어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인간 전체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는가? 우리는 도살업자가 희생양을 하나하나 고르고 있는 줄도 모르고 들판에서 천진하게 뛰노는 어린 양과도 같다. 우리가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도 운명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어떤 불행을 준비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질병, 박해와 가난, 불구, 실명, 광기, 죽음과 같은 불행들 말이다. 역사는 우리에게 여러 민족의 삶을 보여주지만 전쟁이나 반란 외에는 별로 말할 것이 없다. 평화로운 시기는 짧은 휴식 시간이나 막간의 극으로 가끔 한번 나타날 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개개인의 삶은 끊임없는 투쟁의 연속이다. 빈곤과 무료함과의 투쟁일 뿐 아니라 실제로 다른 사람들과의 투쟁이기도 하다. 인간은 가는 곳마다 자신의 적을 발견하고 끊임없는 투쟁 속에 살다가 손에 무기를 든 채 죽음을 맞이한다. 일, 고난, 노력, 고통은 인간이 평생 가지고 갈 운명이다. 대기의 압력이 없으면 우리의 몸은 폭발해버리고 말 것이다. 그렇기에 인간의 삶에서 궁핍, 고난, 고통, 노력의 좌절 같은 압력이 없다면 사람들의 오만함은 폭발할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증가해 억제할 수 없는 어리석은 짓을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광포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 배가 안전하고 똑바로 나아가기 위해서 배에 싣는 벨러스트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항상 어느 정도의 걱정이나 고난, 고통이 필요하다. 얼마나 고통이 없었는가가 인간에게 있어 행복의 척도다. 고통은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쾌락과 행복은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인생이 행복했는지는 그가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을 즐겼는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고통이 없었는가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면 동물의 운명은 인간의 운명보다는
더 견딜 만한 것으로 보인다. 이 두 가지를 자세히 살펴보려고 한다. 인간은 행복과 불행을 추구하기도 하고 그것에서 도망치려 하기도 한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너무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것의 물질적인 기초는 모두 육체적 쾌락이나 고통이다. 이러한 기초는 매우 협소하다. 그것은 건강, 음식, 습기와 추위로부터의 보호, 성적인 만족이거나 아니면 이러한 것들의 부족이다. 결론적으로 인간은 동물 이상으로 실제적인 육체적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더욱 강화된 신경계가 모든 쾌락의 감각뿐 아니라 고통에 대한 감각을 높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변화는 동물의 감정보다 얼마나 더 격렬한가. 인간의 마음은 비교할 수 없이 깊고 격렬하게 움직인다. 그렇지만 그 결과로 얻는 것은 건강이나 음식, 보호할 장소에 불과하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보다 인간은 지나간 일과 다가올 일을 생각하므로 모든 일이 크게 중폭되어 나타난다. 이를 통해 걱정이나 두려움 또는 희망이 생겨나는 경우 실제의 행복이나 고통보다 더욱더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물은 언제나 현재 실제의 쾌락이나 고통을 느낄 뿐이다. 말하자면 동물에게는 반성작용으로 즐거움과 고통을 담아두는 응축기가 없기 때문에 인간처럼 기억과 예견을 통해 그것을 축적할 수 없다. 동물은 고통을 되풀이해 계속 겪어도 현재의 고통만을 느낄 뿐이다. 그마저도 고통이 차례로 다가온다 하더라도 현재의 고통만을 느끼며 그것을 더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동물은 부러울 정도로 걱정이 없고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한다. 하지만 인간은 반성과 그것에 의존하는 다른 심리적 작용 때문에 동물들이 갖는 쾌락이나 고통이라는 요소에서 더 발전해 행복과 불행이라는 더욱 진화된 감정을 가진다. 그 결과로 환희에, 때로는 치명적이기까지 한 환희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심지어는 절망에 빠져 자살을 감행할 수도 있다. 태양 아래서 벌어지는 모든 종류의 괴로움, 고통, 불행을 계산하는 것이 얼추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 총합을 대략적으로 상상해보면 태양이 지구나 달의 생명의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없고 지구와 달의 표면이 수정과도 같은 상태에 있는 편이 훨씬 더 나았으리라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무우라는 축복받은 고요한 상태를 불필요하게 방해하는 사소한 일로 이해할 수 있다. 어쨌든 인생을 그럭저럭 참을 만하다고 느낀 사람들조차 오래 살수록 그것이 전반적으로 실망과 속임수, 커다란 기만의 성격이라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 어린 시절의 두 친구가 평생 떨어져 살다가 노인이 되어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들은 서로의 모습을 보며 예전의 기억을 떠올리고는 인생 전체의 실망을 느낄 것이다. 한때 그들의 인생은 청춘의 장밋빛 아침 햇살을 받아 그들 앞에 너무나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으며 많은 것들을 약속했고 앞날은 자신만만했다. 그들은 서로 다시 만나 이러한 감정에 강하게 지배되어 자신의 인생을 말로 표현할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다. 너무 많은 것이 약속되어 있었으나 너무나 적게 이루어졌다. 그러한 것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이러한 배경 위에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 계속 말할 것이다. 자손의 2세대 또는 3세대까지 체험하는 사람은 박람회 기간 동안 노점에 계속 자리를 잡고 앉아 각종 고개사들의 공연을 두세 번 잇따라 되풀이해서 바라보는 구경꾼과도 같은 기분이 들 것이다. 말하자면 그런 공연은 단 한 번만 보는 이들을 위한 공연으로 벌이는 것이기 때문에 속임수나 신기함이 사라진 후에는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다. 인생이란 어떻게 해서든 마무리를 해야 하는 어려운 과업과도 같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나는 인생을 견뎌냈다라는 말은 아주 멋진 표현이다.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다. 우리 인생의 장면은 거친 모자이크 그림과도 같다.
가까이 가서 바라보면 어떤 감흥도 느끼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보아야만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 그 때문에 갈망하던 것을 얻게 되면 그것이 헛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우리는 항상 더 나은 것을 기대하고 동시에 과거에 지나간 것을 후회하는 심정으로 그리워한다. 반면에 현재는 당분간 일시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뿐 목표를 향한 길 이외의 다른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자신이 한평생 일시적인 삶을 살아왔음을 알게 된다. 사람들은 그렇게 그다지 주목하지 않고 즐겁게 즐기지도 않고 지나쳐 보내버린 것이 바로 기대에 차서 살아왔던 자신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놀라워할 것이다. 그래서 보통 인간의 삶의 행적은 희망에 속아서 죽음을 두 팔로 껴안고 춤을 추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의지는 무슨 수를 써서도 만족하지 않는다. 그것이 만족될 때마다 새로운 욕망을 낳기 때문에 개개인의 욕구는 영원히 충족되지 않은 채 무한대로 간다. 근본적으로 의지란 그 자체로 모든 것이 속해 있는 세계의 주인이므로 따라서 부분이 아니라 무한한 전체에 대해서만 충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세계의 주인인 이 의지조차도 개체의 개별적인 현상 속에서는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해 대부분 그저 개체를 유지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동정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에 그 개체는 깊은 고통에 빠진다. 우리는 때때로 유리한 가능성만을 추측해 현재의 우울함을 밝히려고 노력하거나 공상과도 같은 모든 종류의 희망을 생각해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희망은 사실 환멸을 품고 있는 것이라 냉혹한 현실에 산산이 부서지면 그 환멸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어쩌면 나쁜 가능성을 우리 생각의 대상으로 삼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그래야 그러한 나쁜 가능성을 막기 위해 우리는 미리 예방책을 강구할 것이고 또한 나중에 실제로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생각지도 못하게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약간의 두려움을 겪고 난 뒤에 우리는 항상 눈에 띄게 기분이 밝아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는 큰 불행을 생각해보는 것은 어쩌면 때로는 좋은 일이다. 나중에 우리가 실제로 훨씬 더 작은 불행을 겪었을 때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은 큰 불행들을 생각하면서 견디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항상 추구하는 안정과 행복을 얻을 가능성은 없다. 우리의 존재는 점점 사라져가는 현재 이외에는 그것을 기반으로 할 근거가 없다. 그렇기에 우리 존재에는 형식을 향한 끊임없는 움직임만 있을 뿐 우리가 항상 추구하는 안정을 얻을 가능성은 없다. 그것은 마치 뛰어서 내리막길을 달리는 사람이 갑자기 멈추려고 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달려 균형을 잡고 서 있는 것과 비슷하다. 마찬가지로 손가락 끝에서 균형을 잡고 있는 막대기나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멈추면 태양으로 떨어지는 행성과도 같다. 그러므로 존재의 전형적인 모습은 불안이다. 세상에서는 그 어떠한 종류의 안정이나 지속적인 상태도 가능하지 않다. 모든 것이 불안한 소용돌이와 변화에 휘말리고 있으며 모든 것이 빠르게 날아가고 움직이며 끊임없이 걸음을 내딛고 움직이면서 줄 위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서 있는 상태다. 이런 세상에서는 행복이 존재할 수 없다.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끊임없이 생성하지만 결코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행복은 살 수 없다. 사실 아무도 행복하지 않고 평생 행복이라고 가정되는 것을 추구하지만 대체적으로 그것을 얻지 못하고 얻는다 하더라도 실망만 남는다. 일반적으로 어느 누구나 결국 난파당해 돛대를 잃은 배처럼 항구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은 현재로만 이루어진 삶이 끝나려 하는 순간에는 행복했느냐 불행했느냐의 여부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우리 각각은 욕망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우리의 욕망을 억제하기도 하고 분노를 길들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원하는 모든 것 중 아주 작은 부분밖에 도달하지 못한다. 하지만
많은 불행은 모든 사람에게 닥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소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의 목표를 세워 욕구를 억제하고 분노를 제어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해 단념하고 견뎌내야 하는 것이다. 나는 들꽃을 발견하고 그 아름다움과 세세한 부분이 전부 완벽한 것에 감탄하며 외쳤다. 하지만 이 꽃의 모든 것이 그 어떤 주목도 받지 못하고 어떨 때는 그 누구의 눈에 띄지도 않은 채 화려하게 피어 있다가 시들어버리지. 그러자 꽃이 이렇게 대답했다. 이런 바보 같으니 내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꽃을 피운다고 생각하니?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꽃을 피우는 거야. 나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꽃을 피우는 거야. 나의 행복과 기쁨은 꽃이 핀다는데, 즉, 내가 존재하는 데 있는 거란다.